저는 지금 65세입니다. 2년 전 35년간 다닌 회사에서 퇴직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말씀드릴 줄 몰랐어요. 은퇴 후의 삶이 이렇게 의미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처음엔 정말 막막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고 시간은 너무 길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졌고 사회에서 분리된 것 같은 외로움이 밀려왔죠.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런 마음이시라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 이야기는 제가 은퇴 후 2년 동안 경험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공허함에서 벗어났는지,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찾았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솔직하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큰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하나씩 찾아간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지금의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냈거든요. 혹시 은퇴 후 무료하고 우울한 일상이 두려우시다면 또는 이미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와 함께 그 길을 찾아가 보시겠어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달 35년간 다닌 회사에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모르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와 잠들기까지 30년 넘게 반복된 이 루틴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지막 출근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어요. 퇴직 첫 주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알람 시계 없이 자연스럽게 눈을 뜨고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하며 신문을 읽었죠. 그동안 바빠서 못 본 드라마도 몰아서 보고 아내와 함께 평일 오후 영화관에도 갔어요. 이런 게 바로 은퇴의 달콤함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면서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죠.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신문을 다 읽어도 아직 오전 9시였고, TV를 켜봐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저녁에나 나왔어요. 점심 먹고 나면 오후 시간이 이렇게 길 줄 몰랐습니다. 한 달째 되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저는 그동안 회사가 제공해준 구조 안에서만 살아왔다는 것을 말이죠. 언제 일어나고, 언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날지까지 모든 게 회사 스케줄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틀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자유로워야 할 제가 갈피를 못 잡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힘든 건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동안 만나던 동료들과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마땅치 않았어요. 아내는 여전히 자신만의 일정이 있었지만, 저는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죠. 오랜만에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도 서로 바쁜 일상 속에서 만날 시간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은퇴자들의 고민을 담은 글들을 읽게 됐어요. 제가 겪고 있는 감정들이 그대로 적혀 있더라고요. 한 분은 하루가 이렇게 길 줄 몰랐다고 시계를 자꾸 보게 된다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분은 사회에서 완전히 분리된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그 마음,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퇴직 후 6개월째 되는 분이 쓴 글이었는데, 처음엔 자유로움에 기뻤지만 이제는 매일이 일요일 같아서 오히려 우울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일요일이 좋은 이유는 월요일이 있기 때문인데 모든 날이 일요일이 되어버리니까 그 특별함도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정말 공감이 갔습니다. 저 역시 점점 비슷한 감정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딱히 기대할 게 없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죠. 가끔은 괜히 마트에 나가서 이것저것 구경하며 시간을 때우기도 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그렇다고 특별히 갈 곳도 없었거든요. 이런 날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도 모르게 우울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내도 제 변화를 눈치챘는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표정이 어둡다면서 뭔가 새로운 취미라도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은퇴가 단순히 일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하는 과정이라는 걸 말이죠. 인터넷 커뮤니티를 더 찾아보니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퇴직 후 우울증까지 앓게 됐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면에 은퇴 후 오히려 더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똑같이 퇴직을 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우울해하고 어떤 사람은 더 행복해할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의 질은 단순히 경제적 준비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경제적 안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느냐 하는 문제였죠. 저는 그동안 은퇴 준비라고 하면 연금이나 적금 같은 재정적인 부분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퇴직하고 나니까 돈보다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가 더 큰 고민이 되었어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보람되고 의미 있게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죠. 동네 공원을 산책하다가 만난 한 어르신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퇴직 후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집에서 TV만 보며 지내다 보니 몸도 마음도 점점 약해지는 느낌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뭔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공허함과 우울감을 그냥 견디고만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답을 찾아보자고 말이에요. 저처럼 은퇴 후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았으니까 함께 그 길을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은퇴 전엔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회사 일에서 벗어나면 편하게 쉬면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면 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니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행복한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가르는 기준이 뭘까요?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실제 은퇴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발견한 핵심은 바로 의미 있는 활동이었어요. 처음엔 저도 이 말이 좀 막연하게 들렸습니다. 의미 있는 활동이라니. 그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취미 생활하고 여가 시간을 즐기는 것과 뭐가 다른 건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고 나서야 그 차이를 확실히 알게 됐죠. 단순한 여가와 의미 있는 활동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목적 의식입니다. 예를 들어 TV 시청이나 바둑, 화투 같은 건 분명 재미있고 시간도 잘 가죠. 하지만 그 활동이 끝나고 나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어요. 시간은 보냈지만 뭔가 성취한 게 없다는 기분이랄까요? 반면 의미 있는 활동은 달랐습니다. 제가 나중에 경험하게 될 이야기지만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했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1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따뜻하고 뿌듯했거든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느낌, 내가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많더라고요.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활동보다는 목적과 의미가 있는 활동을 하는 은퇴자들의 우울감이 현저히 낮았다고 해요. 또한 이런 분들은 신체 건강도 더 좋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놀라웠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하는 활동들은 뇌의 신경세포를 자극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TV만 보거나 혼자 하는 활동보다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무언가 새로운 도전이 있는 활동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아하했습니다. 왜 회사 다닐 때는 힘들어도 우울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됐거든요. 비록 스트레스는 많았지만 매일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동료들과 협력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성취감이 있었죠. 또 월급이라는 구체적인 보상도 있었고 무엇보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역할이 있었어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 이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성취감도 사회적 역할도 타인과의 협력도 모두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유로워도 허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동네에서 만난 김철수 선생님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은 퇴직 후 처음 2년 동안은 골프와 등산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재미있었지만 점점 지루해지기 시작했대요. 매번 똑같은 코스,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대화의 반복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봉사 활동을 시작했다고 해요. 김 선생님 말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한국어를 조금씩 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고, 다른 나라 문화도 알게 되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대요. 무엇보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다시 갖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은퇴 후의 행복은 얼마나 편안하게 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게 활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말이죠. 물론 적당한 휴식과 여가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분석해 보니 단순히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원봉사든 평생교육이든 취미활동이든 상관없이 자신만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꾸준히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죠. 특히 정서적 측면에서 차이가 컸습니다.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분들은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덜 느끼고 자존감도 높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반면 단순한 여가 활동만 하는 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감을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었죠. 또 하나 중요한 발견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은퇴자들은 면역력이 더 높고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도 낮았어요. 이는 단순히 몸을 많이 움직여서가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감과 성취감이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의미 있는 활동일까요? 첫째,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이어야 해요. 혼자 하는 취미도 좋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얻는 만족감과 소속감이 중요하더라고요.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전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뇌를 자극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셋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해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활동일수록 의미감이 커지죠. 마지막으로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재미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는 막막하지만 적어도 방향은 잡힌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은퇴 후의 긴 시간을 보람차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의미 있는 활동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지만 막상 뭘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은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취미 활동이 정말 많더라고요. 서예, 사진, 요리, 댄스, 봉사활동, 평생교육원 수업까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선택장애가 생길 정도였어요. 그런데 무작정 이것저것 시작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의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찾으려면 먼저 저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35년간 회사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정작 제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성격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자기 탐색이었어요. 처음엔 좀 어색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자기 분석이냐 싶기도 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몰랐거든요. 하지만 천천히 하나씩 돌아보기 시작했죠. 먼저 어린 시절과 젊었을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회사 일에 묻혀서 잊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씩 기억났어요.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이 제일 좋았던 것, 중학교 때 만화책 그리는 걸 좋아했던 것, 대학교 때는 사진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것들 말이에요. 그런데 회사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런 취미들을 하나씩 포기하게 됐죠. 특히 사진에 대한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중고 카메라를 하나 사서 온종일 이것저것 찍어댔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친구들 얼굴부터 시작해서 교정의 나무들, 길거리 풍경, 심지어 구름까지. 현상소에서 필름을 뽑아올 때 그 설렘을 아직도 기억해요. 내가 찍은 사진이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해서 잠도 못 잤죠. 하지만 취업 준비를 하면서부터 카메라를 만질 시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서는 완전히 잊고 살았죠. 가끔 여행 갈 때 스마트폰으로 대충 찍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사진 찍는 걸 정말 좋아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리에 대해서도 비슷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신혼 때 아내와 함께 이것저것 만들어 먹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새로운 요리법을 찾아서 도전해보고 실패하면 또다시 만들어보고 아내가 맛있다고 해주면 뿌듯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이들 키우고 일이 바빠지면서 요리는 온전히 아내 몫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하나씩 떠올려 보니까 제가 손으로 무언가 만들거나 창작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보거나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는 타입이었던 거죠. 성격적으로는 어떨까요? 회사에서는 주로 기획 업무를 맡았었는데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했어요. 또 후배들을 가르치는 것도 싫지 않았죠. 복잡한 일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설명해주면 후배들이 이해했을 때 그 표정을 보는 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혼자서만 하는 일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 서로 의견을 나누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더 좋아했어요. 아마 제가 외향적인 성격이라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생활 중에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들을 떠올려 봤어요.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했을 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였을 때, 어려운 프로젝트를 팀원들과 함께 성공시켰을 때, 이런 순간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 모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무언가를 개선하거나 함께 성취하는 것들이었어요. 반면 가장 스트레스를 받았던 건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업무들이었죠. 매일 똑같은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단순한 사무 처리를 할 때는 정말 지루했거든요. 새로운 도전이나 창의적인 요소가 없는 일들은 저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건강 상태도 점검해 봤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확실했어요. 하루 종일 서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건 힘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산책이나 집안일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었죠. 경제적 상황도 고려해야 했어요. 아주 넉넉하지는 않지만 생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너무 비싼 취미나 활동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더라고요. 적당한 선에서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은퇴 전부터 막연하게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기엔 거창하지만 언젠가 시간이 나면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들 말이에요. 첫 번째는 여행이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휴가를 내기도 어려웠고, 내더라도 며칠 안 되는 짧은 기간이라 아쉬웠거든요. 이제는 시간이 충분하니까 좀 더 여유롭게 여행을 다녀보고 싶었어요. 특히 국내의 아름다운 곳들을 천천히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악기 배우기였어요. 젊었을 때 기타를 조금 쳐봤는데 제대로 배워보지는 못했거든요. 이번 기회에 우쿨렐레나 하모니카 같은 간단한 악기부터 시작해볼까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글쓰기였습니다. 회사에서 업무용 문서만 써왔는데 제 생각이나 경험을 자유롭게 글로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블로그를 만들어서 일상 이야기를 써볼까도 생각했죠. 네 번째는 봉사활동이었어요.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사회 기여를 이제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보니까 제가 원하는 활동의 윤곽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창작이나 제작 활동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 선호하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낀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도전과 학습을 좋아한다는 점까지. 물론 아직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방향은 잡힌 것 같았습니다. 무작정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것보다는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선택하면 더 만족스러운 활동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기 탐색을 통해 제가 어떤 활동을 좋아하는지는 어느 정도 파악했지만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미나 활동이 있어도 혼자서만 하면 금방 지루해질 것 같았거든요. 퇴직 후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매일 동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일했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하루 종일 아내 말고는 대화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가끔 옛 동료들과 만나긴 했지만 서로 처지가 다르다 보니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학창 시절이나 직장 초년생 때처럼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무작정 아무 모임에나 참여하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고요. 먼저 동네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출근하느라 바빠서 동네 사정을 잘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시간이 생기니까 천천히 둘러볼 수 있었어요. 산책하면서 주민센터나 복지관 게시판을 유심히 보니까 생각보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가장 눈에 띈 건 동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모여서 같이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평소 책 읽는 걸 좋아했던 터라 관심이 생겼어요.
하지만 처음 참여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한 주 더 고민했죠. 결국 용기를 내서 도서관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사서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언제든 참여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그달에 읽을 책은 미리 정해져 있으니 준비해서 오면 된다고 하셨어요. 첫 모임에 참여할 때는 정말 떨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제가 끼어들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막상 가보니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분위기도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그날 읽은 책은 박완서 작가의 소설이었는데, 각자 느낀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듣기만 했는데, 점점 용기가 생겨서 제 의견도 한두 마디씩 말하게 됐어요. 다른 분들이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셨어요. 이정숙이라는 분이었는데 저보다 몇 살 위셨지만 정말 활기차고 밝으셨거든요. 그분도 몇 년 전에 퇴직하셨다고 하는데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독서 모임 말고도 서예 수업도 듣고 봉사활동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모임이 끝나고 나서 이정숙 씨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셨어요.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어떠셨냐고, 다음에도 나오실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관심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다음 모임에도 참여할 용기가 생겼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참여하면서 점점 다른 분들과도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임 전후로 차를 마시며 일상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가끔은 함께 점심을 먹기도 했어요.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새삼 깨달았죠. 독서 모임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저는 다른 활동들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진 동호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대학교 때 사진에 관심이 있었던 기억이 나서 한번 가봤습니다. 사진 동호회는 독서 모임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 오전에 모여서 함께 사진 촬영을 나가고 찍은 사진들을 서로 감상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서로 조언도 해주고 좋은 촬영 장소 정보도 공유했어요. 처음에는 스마트폰으로 찍다가 점점 재미를 느끼면서 디지털 카메라를 하나 샀습니다. 비싸지 않은 입문용이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카메라로 찍으니까 확실히 달랐어요. 동호회 분들이 카메라 사용법부터 구도 잡는 법까지 하나씩 가르쳐 주셔서 정말 도움이 됐죠. 사진 동호회를 통해서 만난 박민수 씨는 저와 비슷한 시기에 퇴직하신 분이었는데 공통점이 많더라고요. 취미도 비슷하고 성격도 잘 맞아서 금세 친해졌어요. 동호회 모임이 없는 날에도 함께 사진 찍으러 나가기도 하고 가끔 부부끼리 만나서 식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관계를 넓혀가니까 삶이 훨씬 풍성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각자 다른 경험과 지식을 가진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배우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모임이 다 맞는 건 아니었어요. 한 번은 등산 동호회에 참여해 봤는데 체력적으로 따라가기 힘들었고 분위기도 제가 원하는 것과는 달랐어요. 또 다른 모임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대화가 잘 안 됐어요. 젊은 분들이 많은 모임이었는데 관심사나 화제가 달라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역시 비슷한 연령대이면서 관심사가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편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임을 선택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하게 됐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미리 알아보고 참여했어요. 가능하면 한두 번 참관해보고 결정하는 것도 좋더라고요. 봉사활동도 시작해봤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였는데 매주 목요일 오전에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도시락만 전달하는 줄 알았는데 어르신들과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정말 말벗이 필요한 분들이 많았어요. 도시락을 받으시면서도 제가 가는 걸 기다리신다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김할머니라는 분이 계셨는데 90세가 넘으신데도 정신이 맑으시고 살아온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으셨어요.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산업화 시대까지 격동의 시대를 살아오신 경험담을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그분 말씀을 듣고 있으면 제가 겪은 어려움들은 정말 작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서도 새로운 인연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봉사하시는 분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봉사 후에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생겼어요. 같은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다 보니 마음이 따뜻하고 긍정적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넓혀가니까 확실히 달라진 게 있었어요. 우선 하루 일과가 규칙적이게 됐죠. 독서 모임은 화요일, 사진 동호회는 토요일, 봉사활동은 목요일 이런 식으로 일주일 스케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긴 거죠. 또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외모나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집에만 있을 때는 대충 입고 지내도 상관없었는데 사람들을 만나려면 그럴 수도 없잖아요. 덕분에 전보다 훨씬 활기찬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사회적 관계를 넓혀가면서 삶이 많이 풍성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욕구가 생겨났어요. 바로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동호회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졌어요. 처음에는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젊었을 때처럼 빨리 습득할 수도 없고 전문가 수준까지 갈 수도 없을 텐데 굳이 시작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독서 모임에서 만난 이정숙 씨의 말씀이 제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분은 70세가 넘어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마우스 잡는 것도 어색했는데 지금은 블로그도 운영하시고 온라인 쇼핑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겁고 뇌 건강에도 좋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시작한 게 바로 요리였습니다. 신혼 시절 이후로는 거의 손을 놓고 있었는데 사진 동호회에서 만난 박민수 씨가 요리를 취미로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관심이 생겼거든요. 마침 구청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에 남성을 위한 건강요리 교실이라는 강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첫 수업에 가보니 저처럼 퇴직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마음으로 오신 것 같았어요. 선생님은 30대 후반의 젊은 여성분이셨는데 정말 친절하고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로 배운 요리는 김치찌개였어요. 간단해 보이는 요리인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김치를 볶는 정도, 물 넣는 타이밍, 양념 비율까지 세심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처음 만든 김치찌개를 맛봤을 때의 그 뿌듯함은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배운 요리를 해드렸습니다. 아내가 정말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결혼한 지 30년 넘게 살면서 제가 요리를 해드린 게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요. 맛도 생각보다 괜찮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자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요리에 푹 빠졌습니다. 마트에 갈 때도 새로운 재료들을 눈여겨보게 됐고, 요리 프로그램도 관심 있게 보게 됐죠. 두 번째 달에는 볶음밥, 잡채, 갈비찜 같은 요리들을 배웠어요. 갈비찜은 정말 어려웠는데 고기를 재우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끓이는 과정까지 신경 쓸 게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아들 내외가 놀러 왔을 때 해드렸는데 모두들 맛있다고 해주셔서 정말 기뻤어요. 요리를 배우면서 깨달은 건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영양을 생각하고 색깔이나 모양까지 고려하는 창작 활동이더라고요. 또 집중력도 필요하고 순서와 타이밍도 중요해서 머리를 많이 써야 했습니다. 요리 교실에서 만난 분들과도 친해졌어요. 수업이 끝나면 서로 만든 요리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도 하고 실패 경험도 공유했습니다. 가끔은 서로 집에 초대해서 요리를 해 먹기도 했어요. 이런 만남들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요리에 자신감이 생기자 다른 것도 배우고 싶어졌어요. 마침 사진 동호회에서 만난 분이 우쿨렐레를 배우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기타를 조금 쳐봤던 기억이 있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동네에 작은 음악 교습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성인반 우쿨렐레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수업이었는데 부담 없는 수준이어서 시작해봤어요. 우쿨렐레는 기타보다 현이 적고 크기도 작아서 배우기가 쉬웠습니다. 첫 수업에서 간단한 코드 몇 개를 배웠는데 그걸로도 동요 한두 곡은 연주할 수 있더라고요. 손가락이 예전 같지 않아서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지니까 재미있었어요. 선생님은 20대 후반의 젊은 분이셨는데 제가 배우는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가르쳐 주셨어요. 같이 수업 듣는 분들도 대부분 중년이나 노년층이어서 서로 격려하며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아리랑이나 고향의 봄 같은 우리나라 전래 동요들을 연주할 수 있게 됐어요. 집에서 혼자 연습하면서 연주할 때의 그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아내도 제가 우쿨렐레 치는 모습을 신기하게 보시면서 가끔 같이 노래도 불러주셨어요. 두 달째부터는 조금 더 어려운 곡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봄이 오면 같은 가요들도 연주해 봤어요. 처음에는 코드 체인지가 어려워서 끊어지기도 했지만 연습하다 보니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스트레스 해소 효과였어요. 우쿨렐레를 연주하고 있으면 다른 생각이 안 들고 오직 음악에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복잡할 때나 우울할 때 잠깐이라도 연주하면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컴퓨터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간단한 문서 작성이나 인터넷 검색 정도는 할 수 있었지만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컴퓨터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 수업은 정말 기초부터 시작했어요. 마우스 사용법, 키보드 타자 연습, 윈도우 기본 조작법 같은 것들 말이죠. 젊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쉬운 내용이겠지만 저희 같은 세대에게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타자 연습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에 익숙하지 않아서 한 글자 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니까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간단한 문서 정도는 무리 없이 작성할 수 있게 됐어요. 인터넷 활용법도 배웠습니다. 검색하는 방법, 유용한 사이트들, 온라인 쇼핑하는 법 등등. 특히 유튜브 사용법을 배우고 나서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리 레시피, 우쿨렐레 강의, 여행 정보까지 정말 다양한 내용들을 볼 수 있더라고요. 이메일 사용법도 익혔습니다. 그전에는 문자나 전화로만 연락했는데 이메일을 알게 되니까 훨씬 편리했어요. 특히 사진 동호회에서 찍은 사진들을 서로 주고받을 때 정말 유용했습니다. 컴퓨터를 배우면서 가장 신기했던 건 온라인 강의였어요. 집에서도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거든요. 요리, 음악, 사진, 역사, 문화까지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를 언제든 들을 수 있더라고요. 특히 한국사 강의에 빠져들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암기 과목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시 듣니까 정말 재미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제가 살아온 시대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배우면서 느낀 점이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물론 젊을 때만큼 빠르게 습득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늘더라고요. 무엇보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는 기쁨, 조금씩 실력이 늘어가는 성취감,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 삶을 훨씬 풍성하게 만들어줬어요.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머리는 많이 좋아졌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앉아서 하는 활동이 많다 보니 몸이 좀 둔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요리 수업도 우쿨렐레도 컴퓨터도 모두 앉아서 하는 일들이었죠.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점점 더 느끼게 됐습니다. 아내도 제 변화를 눈치채셨는지 어느 날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확실히 퇴직 전에는 매일 지하철역까지 걸어가고 회사에서도 이리저리 돌아다녔는데 은퇴 후에는 운동량이 현저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헬스장은 부담스럽고 격렬한 운동은 나이상 무리일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사진 동호회에서 만난 박민수 씨가 걷기 모임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아침에 동네 분들과 함께 걷기를 한다는 거였어요. 거창한 등산이나 마라톤이 아니라 그냥 동네 공원이나 천별을 따라 천천히 걷는 수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걷기 모임에 나갔을 때는 정말 간단했어요. 동네 공원에서 만나서 공원 둘레를 두 바퀴 정도 걷고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게 전부였죠. 거리도 1시간 정도면 충분한 수준이었고 속도도 여유로웠습니다. 함께 걷는 분들도 대부분 비슷한 연령대였어요. 다들 건강을 위해서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안부도 묻고 운동이면서 동시에 사교 활동이 되니까 일석이조였습니다. 처음 몇 번은 좀 힘들었어요. 평소에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1시간씩 걸으니까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차더라고요.
하지만 일주일에 2번 정도 꾸준히 하다 보니 점점 괜찮아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오히려 걷기 모임이 있는 날이 기다려질 정도였어요. 걷기의 효과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우선 체력이 좋아졌어요.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졌고 마트에서 장을 봐도 예전처럼 힘들지 않았습니다. 수면의 질도 좋아져서 밤에 더 깊게 잠들 수 있었어요. 정신적으로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걷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됐어요. 특히 날씨 좋은 날 공원을 걸으면서 자연을 감상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걷기 모임을 통해 새로운 장소들도 많이 알게 됐어요. 동네에 이렇게 예쁜 길들이 많은 줄 몰랐거든요. 천변 산책로, 근린공원 둘레길, 조용한 주택가 골목길까지. 매번 다른 코스로 걸으니까 지루하지도 않았습니다. 몇 달 후에는 조금 더 도전적인 걷기도 해봤어요. 근처 야산에 있는 둘레길을 걷는 건데 평지보다는 약간 힘들었지만 그만큼 운동 효과도 컸죠. 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동네 풍경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걷기에 재미를 붙이자 다른 야외 활동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마침 아내가 텃밭을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주말 농장을 알아봤어요. 집 근처에 시민농원이 있어서 작은 구획을 분양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씨앗을 언제 심어야 하는지, 물은 얼마나 줘야 하는지, 잡초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하지만 농원 관리사분이 초보자들을 위한 교육도 해주시고, 다른 분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하나씩 배워갔죠. 첫 해에는 간단한 것들부터 시작했습니다. 상추, 깻잎, 시금치 같은 잎채소들 말이에요.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면서 조금씩 싹이 트고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도시에서만 살다가 이런 경험을 해보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텃밭 일은 생각보다 운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땅을 파고 물을 나르고 잡초를 뽑고 수확하고 온몸을 사용하는 활동이었죠. 처음에는 허리가 아프고 힘들었지만 점점 적응하면서 체력도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뿌듯한 건 직접 키운 채소를 먹을 때였어요. 시장에서 사 먹던 상추와는 맛이 확실히 달랐거든요. 더 신선하고 아삭아삭했어요. 아내도 제가 기른 채소로 요리를 해주시니까 더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해부터는 조금 더 어려운 작물들에 도전해 봤어요. 토마토, 오이, 가지, 고추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작물들은 관리가 더 까다로웠지만 그만큼 성취감도 컸습니다. 특히 빨간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을 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텃밭에서 만난 분들과도 정보를 많이 공유했습니다. 어떤 품종이 키우기 쉬운지, 병충해는 어떻게 예방하는지, 좋은 모종은 어디서 구하는지 등등 서로 수확한 작물을 나눠주기도 하고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하는 시간도 즐거웠어요. 가끔은 자전거도 탔습니다. 걷기 모임에서 만난 분 중에 자전거 동호회도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을 따라 한강 자전거 도로를 달려봤는데 정말 시원하고 상쾌했어요.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니까 어린 시절이 생각나기도 했죠. 자전거는 걷기보다 더 넓은 범위를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강변의 여러 공원들을 둘러보고 예쁜 카페에서 쉬어가기도 했어요. 다만 체력 소모가 꽤 커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했습니다. 여행도 예전보다 활동적으로 다니게 됐어요. 전에는 관광버스 타고 유명한 관광지만 둘러보는 패키지 여행을 주로 했는데 이제는 걸어서 구석구석 돌아보는 여행을 선호하게 됐거든요. 특히 올레길이나 둘레길 같은 걷기 좋은 코스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제주도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경주 남산 둘레길 등등 이런 곳들을 걸으면서 자연의 아름다움도 감상하고 역사와 문화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의미 있었어요. 걷기 여행을 하면서 사진 촬영도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는 풍경과 직접 걸어가면서 보는 풍경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더 섬세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좋은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활동들을 하면서 확실히 달라진 게 있었어요. 우선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기 검진에서도 이전보다 수치들이 개선됐다고 하더라고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 정상 범위로 들어왔어요. 체중도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퇴직 후 집에만 있으면서 조금씩 늘었던 체중이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적정 수준으로 돌아왔어요. 옷도 예전 것들을 다시 입을 수 있게 됐죠.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우울한 기분이 들 때도 잠깐 산책을 하고 나면 한결 나아졌어요. 운동이 정신 건강에도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매일 일정량의 운동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루틴이 됐어요. 걷기 모임이 없는 날에도 혼자서라도 동네를 한 바퀴 돌거나 텃밭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어색한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은퇴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되돌아보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 퇴직했을 때 막막함과 공허함은 이제 거의 사라졌고, 대신 매일이 의미 있고 보람찬 하루가 됐죠. 하지만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천천히 제가 원하는 생활 패턴을 찾아간 거예요. 가장 중요했던 건 꾸준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시도해보다가 금세 포기하기도 했거든요. 독서 모임도 몇 번 빠지고 싶었고, 요리 수업도 어려워서 그만둘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계속 참여하다 보니 어느 순간 습관이 되더라고요. 지금 제 일주일 스케줄을 말씀드리면 월요일은 텃밭 관리하는 날이에요. 날씨가 좋으면 아내와 함께 농원에 가서 작물들을 돌보죠. 계절에 따라 할 일이 다르지만 언제나 뭔가 할 거리가 있어서 좋아요.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가을에는 수확하고 겨울에는 내년 준비를 하죠. 화요일은 독서 모임 날입니다. 도서관에서 만나는 분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2년 동안 함께 하다 보니 이제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됐거든요. 서로의 안부도 묻고 좋은 책도 추천해주고 때로는 인생 상담도 하죠. 수요일과 금요일은 걷기 모임이 있어요. 날씨가 안 좋지 않은 이상 꼭 참여합니다. 처음에는 운동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친구들과 만나는 사교 활동이 더 큰 의미가 된 것 같아요. 걸으면서 나누는 대화들이 정말 즐겁고 유익하거든요. 목요일은 봉사활동 날이에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는 제가 도시락을 기다리시는 어르신들과 정말 가까워졌어요. 특히 김할머니는 제가 가는 걸 손꼽아 기다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위로받고 오는 것 같아요. 토요일은 사진 동호회 활동 날입니다. 계절마다 다른 장소로 촬영을 나가는데 덕분에 서울 근교의 아름다운 곳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사진 실력도 많이 늘었고 무엇보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 같아요. 사소한 것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능력이 생겼거든요. 일요일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으로 남겨두고 있어요. 아들 내외나 딸이 놀러 오기도 하고 가끔은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죠. 예전에는 항상 바빠서 가족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는데 이제는 여유롭게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이런 기본 스케줄 외에도 틈틈이 하는 활동들이 있어요. 요리는 이제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번갈아 가면서 요리를 담당하는데 서로 다른 스타일의 음식을 만들어서 재미있어요.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하는 것도 즐거운 일과 중 하나가 됐죠. 우쿨렐레도 꾸준히 연습하고 있어요. 이제는 제법 어려운 곡들도 연주할 수 있게 됐거든요. 가끔 집에 손님이 오시면 간단한 연주를 해드리기도 해요. 모두들 신기해하시면서 박수를 쳐주시니까 정말 뿌듯합니다. 컴퓨터도 이제 능숙하게 다뤄요. 블로그를 만들어서 제 일상이나 생각들을 글로 써서 올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읽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같은 은퇴자분들이 댓글로 격려해 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시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퇴직 초기에 하루가 너무 길다고 느꼈던 게 거짓말 같아요. 이제는 오히려 하루가 24시간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활동들이 제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독서를 통해서는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얻고, 봉사활동을 통해서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기쁨을 느끼고, 취미 활동들을 통해서는 창작의 즐거움을 만끽하죠. 건강도 확실히 좋아졌어요. 정기 검진을 받을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실 정도로 수치들이 개선됐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고 체중도 적정 수준이에요.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건강해진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풍부해졌어요. 퇴직 초기에는 아내 말고는 대화할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정말 다양한 분들과 교류하고 있어요. 각각 다른 경험과 지혜를 가진 분들이라 항상 배울 게 많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항상 바빠서 집안일은 거의 아내 혼자 담당했는데
이제는 제가 요리도 하고 청소도 도와드리죠.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고 대화의 주제도 다양해졌어요. 때로는 신혼 시절처럼 데이트를 하기도 합니다. 자녀들도 제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걱정만 끼쳐드렸는데 이제는 오히려 제가 배운 요리를 해주거나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자랑하기도 해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이렇게 활기차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노후가 기대된다고 말이에요. 물론 모든 게 항상 순조로운 건 아니었어요. 가끔은 의욕이 떨어질 때도 있고 몸이 아파서 활동을 쉬어야 할 때도 있었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했고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함께 활동하는 분들이 격려해주고 가족들이 응원해주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서 자신감도 생겼고 더 큰 도전을 할 용기도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은퇴 후의 삶이 단순히 여생을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물론 젊었을 때와는 다르겠지만 그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의 계획도 있어요. 올해는 여행사진 전시회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2년 동안 찍은 사진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선별해서 동네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를 해보고 싶거든요. 또 요리 레시피북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동안 배운 요리들을 정리해서 다른 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활동도 계획하고 있어요. 제가 살아온 시대의 경험을 젊은 세대와 나눌 수 있다면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이미 은퇴하셨지만 방향을 찾지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의 만족스러운 생활을 찾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활동 하나를 선택해서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기회들도 생기고 새로운 인연들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훨씬 재미있고 지속 가능해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맞지 않는 활동들을 그만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것도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건강을 챙기세요. 몸이 건강해야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이렇게 의미 있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